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기 나라 수도에서 방 한 칸을 못 구해서 청년 셋 중 하나가 짐을 싸는 나라가 한때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나라의 현재 모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행 유튜브에서 보는 그 햇살 좋은 리스본 맞습니다. 노란 트램이 다니고 에그타르트가 맛있고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드는 그 나라요. 근데 그 그림엔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도시에서 태어난 청년들입니다. 지금 포르투갈 청년 셋 중 하나가 나라를 떠나고 있고 떠난 청년의 60%는 다시 안 돌아오겠다고 답했습니다. 1980년만 해도 이 나라 국민은 한국 사람보다 2배 잘 살았어요. 1인당 소득이 정확히 한국의 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죠. 여기서 질문 2개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글로벌 제국이 어쩌다 자기 국민이 탈출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건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무덤을 판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3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이 나라가 했던 4번의 선택, 그 다음 동기, 그 선택들 밑에 깔린 400년 된 습관. 마지막으로 결과, 이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 던지는 질문까지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한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습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공짜 파이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4번 모양을 바꾸면서 이 나라를 통과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5번째 파이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4번의 선택, 하나의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이야기, 이 순서로 갑니다.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봐야 이야기가 됩니다. 15세기 초 포르투갈 남쪽 끝 사그레스의 에니크 왕자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요. 본인은 배를 거의 안 탔는데 평생 바다에 미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항해사를 모으고 지도를 그리게 하고 더 멀리 가는 배를 만들게 했죠. 당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서쪽 끝에 가면 바다가 끓고 괴물이 산다고 믿었는데 포르투갈 배들은 그 공포의 경계선을 해마다 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1498년 바스쿠, 다 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 항로를 열어버려요. 그때까지 인도 호주는 아랍 상인과 베네치아를 몇 단계나 거치며 값이 수십 배로 뛰었는데 포르투갈이 그 중간 상인을 통째로 건너뛴 겁니다. 리스본은 순식간에 유럽 향신료 무역의 심장이 됐고 인구 3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인도의 고아, 마카오, 동티모르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무역망을 손에 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짜 글로벌 제국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확 당겨 1960년으로 와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때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축에 들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당시 유럽 공동체 12개국 평균의 38%였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100을 벌 때 38을 번 거죠.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400년 뒤엔 유럽의 가난한 시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럭저럭 버틴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식민지였어요. 앙골라의 자원과 모잠비크의 노동력으로 본국을 먹여 살린 거죠. 곶감 빼먹듯이요. 그리고 그 곶감을 죽어도 못 놓겠다고 나선 남자가 있습니다. 안토니우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원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1932년부터 무려 36년을 혼자 다스립니다. 별명이 청빈한 독재자였어요. 본인은 검소하게 살고 나라 살림은 한 푼도 적자를 안 내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머릿속에 산업화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장을 짓고 도시가 크면 노동자가 생기고 노동자가 생기면 정치가 시끄러워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내걸고 나라를 농사짓고 기도하는 조용한 시골 제국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나와요. 1960년대에 영국도 프랑스도 식민지에서 손을 떼는데 살라자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1961년 앙골라에서 독립전쟁이 터지자 군대를 보내 진압하기로 하죠. 이 전쟁이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3곳에서 동시에 1974년까지 13년을 갑니다. 숫자 하나만 보세요. 전쟁이 한창일 때 포르투갈은
국가 예산의 46%를 국방비에 부었습니다. 나라가 버는 돈의 절반을 총알과 군복에 태운 거예요. 군사비가 경제 전체의 8%를 넘겼는데 요즘 나토 국가들이 GDP 2%를 놓고 싸우는 걸 생각하면 그 4배를 13년 동안 쓴 겁니다. 21만 명이 넘는 청년이 아프리카로 끌려갔고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식민지를 지키겠다던 그 선택이 결국 나라의 미래를 정글에 묻어버린 자충수였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면 이 나라가 얼마나 경직돼 있었는지 보입니다. 1968년 살라자르가 의자에서 떨어져 뇌를 다치고 통치 능력을 잃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 사실 말을 못합니다. 측근들이 가짜 신문까지 만들어 보여줬고 살라자르는 죽기 전 2년 동안 자기가 여전히 총리라고 믿으며 살았다고 해요. 나라 전체가 노인 한 명을 위한 연극 무대였던 셈이죠. 뒤를 이은 마르셀루 카에타누에겐 전쟁을 멈출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식민지를 놓으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공포 때문에 13년 전쟁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대 가기 싫고 미래가 안 보이는 청년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에 이미 수십만 명이 프랑스로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청년 셋 중 하나가 떠나는 그 장면이 사실은 6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떠나는 습관이 이때 이미 새겨진 겁니다. 자, 같은 시기 한국은요, 1961년 권력을 잡은 박정희에겐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부서진 나라와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장에 넣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고 가발이든 신발이든 섬유든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수출로 외화를 벌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예산 절반을 정글에 태우고 한쪽은 그 돈을 공장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3년 전쟁의 끝에서 포르투갈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1974년 4월 25일 새벽 리스본의 한 라디오에서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평범한 노래 같지만 사실 암호였습니다.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젊은 장교들에게 거사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던 거죠. 군인들이 총구를 정부로 돌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그 총구에 카네이션을 꽂아줬습니다. 거의 피 한 방울 없이 50년 독재가 무너진 카네이션 혁명이에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같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혁명 직후 권력을 잡은 급진 세력이 1975년 한 해 동안 은행, 보험,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조선까지 핵심 산업을 통째로 국유화해버려요. 농촌에서는 90만 헥타르가 넘는 땅을 강제로 빼앗아 나눴고요. 어제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기업가들은 돈을 싸들고 나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자본이 통째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에 충격이 하나 더 겹칩니다. 식민지가 한꺼번에 독립하면서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살던 포르투갈인 50만에서 70만 명이 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인구 900만 나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산 인구만 한 사람들이 집도 직장도 없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마리오 소아르스라는 정치인이 급진파의 폭주를 막고 IMF와 손잡아 나라를 붙들었는데 그 대가로 2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73년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해요. 포항제철을 짓고 현대가 조선소를 올리고 삼성이 반도체에 발을 들인 게 딱 이때입니다. 1979년이 되면 한국 산업에서 중화학 비중이 절반을 넘겨요. 한쪽은 있던 공장을 멈춰 세우고 한쪽은 없던 공장을 죽기 살기로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뒤에 나올 진짜 반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 같죠? 36년 독재, 13년 전쟁, 거기에 혁명 후의 혼란까지. 독재자 잘못이네, 정치가 문제였네 하고 영상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숫자가 있어요. 포르투갈은 1974년에 민주화가 됐고 1986년엔 유럽 공동체에 가입해서 막대한 보조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날아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입 전 30년 동안 연 3.9%씩 성장하던 나라가 가입 후 30년은 오히려 그보다 느려집니다. 공짜 돈을 받았는데 성장이 느려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EU 가입은 포르투갈의 성공 사례라고 어디서나 말하는데 이 성장률 숫자를 정면으로 짚는 분석은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독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독재는 증상이었고 병은 따로 있었어요. 그 병의 뿌리를 보려면 16세기 리스본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도에서 온 후추, 브라질에서 온 금, 아프리카에서 온 상아가 산처럼 쌓였고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왕실과 귀족의 사치, 성당 건축,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만든 비싼 물건을 사는 데 흘러갔습니다. 정작 포르투갈 안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키우는 데는 거의 안 쓴 거예요. 후추 팔아본 돈으로 남이 만든 물건을 사는 나라. 그러니 파이프에서 돈이 흐르는 동안엔 부자처럼 보였는데 파이프가 마르자 미천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식민지로 한번 반복됐고 이제 보조금으로 또 한번 반복돼요. 1986년 1월 1일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유럽 공동체에 가입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 클럽에 들어가니 일단 보조금이 쏟아졌어요. 도로 깔고 다리 놓고 공항 짓고 1990년대 내내 경제가 달렸습니다. 1999년엔 1인당 소득이 EU 평균의 72%까지 따라붙어요.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순간이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유럽에 내세운 경쟁력이 딱 하나였습니다. 싼 임금이요. 독일, 프랑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싸고 관세 없는 공장 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세운 게 조립 라인입니다. 설계도 외국에서, 핵심 부품도 외국에서 오고 포르투갈은 싼 손으로 끼워 맞추는 일만 했어요.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생기지만 나라 안에 기술은 한 톨도 안 쌓이는 구조죠. 그리고 세상엔 더 싼 나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1990년대 동유럽이 열리면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가 더 싼 손을 내밀자 공장들이 짐을 싸서 옮겨가요. 싼 임금 하나로 버티던 나라는 더 싼 나라가 나타나는 순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헛발질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풍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포르투갈 북부엔 섬유와 신발 공장이 모여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입 직후엔 여기가 호황이었어요. 유럽 전역에 포르투갈산 신발과 옷이 팔려나갔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 중국과 동유럽 제품이 쏟아지자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사장들은 설비를 뜯어 임금 싼 나라로 옮겼고 남은 건 텅 빈 공장 건물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죠. 왜 못 버텼을까요? 남들이 못 만드는 고급 제품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 가격 싸움밖에 할 게 없는데 가격으로는 더 가난한 나라를 절대 못 이기니까요. 숫자로도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1.3% 수준에 머물렀어요. EU 평균이 2%를 넘는데도요. 특허 등록은 유럽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로는 번쩍번쩍해졌는데 정작 그 도로 위를 달릴 포르투갈산 제품이 없었던 거죠.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한국도 그때 세계 시장에 문을 열었는데 그걸 기술을 빨아들이는 기회로 썼어요. 외국 기술을 들여오면 뜯어보고 배우고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64K D램으로 시작해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된 게 딱 이 시기예요. 포르투갈이 싼 손으로 남기를 택했을 때 한국은 기술을 가진 머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가 2000년에 나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의 1인당 소득을 추월해요. 1980년에 2배 차이로 뒤져 있던 나라가 20년 만에 앞질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이프가 열립니다. 1919년 포르투갈은 유로화를 받아들여요. 자기 화폐를 버리고 독일과 같은 돈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원래 가난한 나라는 돈 빌릴 때 비싼 이자를 무는데 독일과 같은 유로를 쓰니 시장이 포르투갈을 거의 독일급으로 믿어준 거예요. 공짜에 가까운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공장이 아니라 집과 차와 소비였습니다. 1995년에 한 해 버는 돈의 절반 수준이던 가계 빚이 2007년엔 1.5배까지 폭증해요. 12년 만에 빚이 3배로 뛴 겁니다.
연봉 4천만 원 버는 집이 6천만 원 빚을 지고 산 셈이죠. 자정이 지나면은 풀리는 마법인 줄도 모르고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자 그 싼 이자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빚으로 굴러가던 경제는 그대로 멈춥니다. 2011년 포르투갈은 결국 EU와 IMF에 780억 유로를 빌려달라고 손을 듭니다. 한해 경제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사실상의 국가부도였어요. 당시 총리는 포르투갈은 그리스가 아니라고 끝까지 큰 소리를 쳤는데 몇 달 뒤엔 그리스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뒤를 이은 정부는 IMF가 요구한 것보다 더 세게 긴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을 깎았습니다. 실업률은 18%,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겼어요. 일하고 싶은 청년 5 중 2이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또 짐을 쌌죠. 60년대 전쟁을 피해 떠나던 행렬이 이번엔 빚더미를 피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한국과의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도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똑같이 부도 위기를 겪은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졸업합니다. 국민이 금부치를 모았고 기업은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세계 시장을 다시 뚫었어요. 사실 포르투갈도 구제금융 자체는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었고 포르투갈은 졸업하고도 10년 넘게 활력을 못 찾았어요. 1999년에 EU 평균의 72%까지 갔던 소득이 오히려 그 아래로 미끄러졌으니까요. 같은 위기, 같은 졸업, 정반대의 그 후 차이는 단 하나, 손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자, 이제 4번의 선택을 한 줄에 놓고 보겠습니다. 식민지를 지키려던 전쟁, 혁명 후의 국유화, 보조금에 기댄 저임금 조립, 유로존의 싼 빚, 겉모습은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식민지가 벌어주고 EU가 주고 시장이 빌려주고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기술을 키워서 번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편하게 버는 법부터 배워서 망한 겁니다. 이 한 문장이 400년을 관통해요. 아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성장이 느려졌지 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공짜 돈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실력을 키울 이유를 없애버리는 마취제였던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 받았으면 거위를 키웠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매번 알만 받아먹었습니다. 그럼 지금 포르투갈은 뭘로 먹고 살까요? 여기서 5번째 파이프가 등장합니다. 관광이에요. 햇빛 좋고 물가 싸고 풍경 예쁜 나라에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죠. 2025년 관광 수입이 290억 유로를 넘겨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사면 비자를 주는 골든 비자, 세금을 깎아주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외국 부자들까지 끌어들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2015년 집값이 한 해에만 16% 넘게 뛰었고 리스본 월세는 2년 만에 3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청년의 평균 월급은 2,000유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들어와서 좋은 집에 살고 그 도시에서 태어난 청년은 자기 수도에서 방 한 칸을 못 구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에겐 천국, 청년에겐 지옥. 지금 포르투갈을 두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탈출엔 더 잔인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떠나는 게 주로 대학 나온 간호사, 엔지니어, 개발자라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세금으로 키운 인재를 영국과 독일이 그냥 수확해 가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의 인재 양성소가 되는 구조죠. 알을 받아 먹다 못해 이젠 거위배를 가르는 중인 거예요. 한국 뉴스에서 포르투갈은 은퇴이민 천국, 디지털 노마드 성지로만 나옵니다. 그 천국에서 청년 셋 중 하나가 떠나고 있다는 숫자를 같이 보여준 보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대목에서 거울을 한국 쪽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편한 파이프가 없을까요? 청년의 돈과 인재가 공장과 연구실이 아니라 부동산과 시세 차익으로 몰린다면, 만들어서 버는 돈보다 앉아서 받는 돈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모양만 다른 같은 파이프일지도 모릅니다. 포르투갈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편한 돈은 어느 나라에서나 달콤하니까요. 영상 처음에 물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그 수도는 누구의 도시냐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게 보여요. 이건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법을 잊은 나라와 만드는 법밖에 없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애니크 왕자가
미지의 바다로 배를 밀어넣고 바스쿠다 가마가 아무도 못 간 항로를 열었을 때 포르투갈은 분명 자기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영광이 식민지라는 공짜 파이프를 물려준 순간부터 이 나라는 만드는 법을 잊고 받아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400년을 갔어요. 그리고 1980년에 한국보다 2배 잘 살던 그 나라를 지금 한국은 멀찍이 앞질러 있습니다. 교훈은 딱 하나예요.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그게 식민지든 보조금이든 싼 빚이든 관광객이든 자기 실력으로 바꿔야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한국이 위기 때마다 이를 악물고 기술에 매달린 건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 말고는 기댈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도 보조금도 천연자원도 없었으니까요. 그 가난이 오히려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댈 게 많아진 한국은 다음 파이프의 유혹이 왔을 때 포르투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를 정복했던 나라가 자기 청년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구조를 파보겠습니다.